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은행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자가 올라도 너무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난해 연 0.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올랐고요. 예. 올해는 1월과 4월 그리고 5월 이렇게 세 차례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연 1.75%로 높아져 있거든요. 연간 기준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5차례나 인상했으니 폭도 폭이지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네. 문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대출의 대가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상금리라는 걸 더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지금 훨씬 전체 금리가 높단 말이죠. 예. 결국 금감원장은 이 가상금리를 가지고 은행들이 조금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뭐 정광석화처럼 올리고, 또 반대로 은행에 적금 들면, 요즘 아마 적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기준금리 겨우 맞추는 정도 수준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예대마진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름값 그리고 은행 이자, 이게 이제 가장 소비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야죠.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지금 7%대 이를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이 1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자 이익이 그중에 12조 6천억 원이니까요. 전체 총이익의 지금 90.6%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제외한 이익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한 것이죠.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들의 평균 이자 이익 비중이 전체 이익에서 59.2%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국내 금융사들의 이 이자 수익에 기대는 비중이 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손짓고 헤엄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업종들은 최근에 에너지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비 자체가 크게 올라도 물건값을 바로 올리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가격을 소비자들이 안 사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들하고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가격을 손대지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은행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바로 반영을 하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사실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요도 돈 필요한 사람들은 널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빌려주고 떼일 위험은 조금 있습니다만 떼일 위험도 신용도라고 해서 위험이 높은 사람한테는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 네. 빌려줘도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랄 것도 이자 높일 때 몇 개 되지도 않는 경쟁사끼리 같이 올리거나 내리거든요. 마치 담합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진짜 제대로 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경쟁자도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히 요즘같이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불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뭐 가상금리라고 해가지고 뭐 신용도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이 되고 이걸 이제 조달 비용이라고 해서 은행들은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죠.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가산금리라는 게 또 붙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산금리는 이론상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업무 원가 그리고 법적 비용, 뭐 차주의 신용도 등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손실 비용이나 목표 이익률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금리를 내는 방식을 소비자들이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은행들이 이제 일종의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 받으러 가서 창구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물론 이제 자신의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승진 등의 이슈가 있다고 하면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 이용해서 금리 떨어뜨렸다는 분 저는 주변에서 딱히 못 봤습니다. 저도 대출 받으러 갔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제일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요. 사실은 대출 받으면서 맞습니다. 급한 마음에 요구해도, 대출 받는데. 예. 잘 들어주지도 않고 네. 아유 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정말 돈이 필요해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과 관련된 대출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금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뭐 다른 상품들처럼 A 아니면 B를 산다거나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상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대출을 받고 또 여기서 우대금리라고 해서 조금 깎아주긴 하는데 네. 이거 신용도가 높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상품을 가입하거나 뭐 카드 결제를 자신들의 은행으로 뭐 연결을 한다거나 뭐 월급 통장을 자신들 걸로 해준다거나 이런 갖가지 조건을 붙여서 또 겨우 우대금리 조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은행들이 우대금리 없앤 게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하면서 그래서 네.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은행들이 줄줄이 우대금리를 없앤 것은 어찌 보면 정부가 일정 기간 은행들의 수익을 더 높게 만들어준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출 총량 규제 등 뭐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이 우대금리를 모두 없앴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전세대출 난등 아주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당장 전세 만기는 돌아오고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대금리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출만 해준다면 그냥 가서 막 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거죠. 실제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당기순이익이 4.4조 원이었고요. 신한금융도 4조 원을 넘는 뭐 역대 실적을 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서 은행들은 이익의 폭이 더 넓어졌고 그러면서 은행들은 또 챙길 건 다 챙긴 셈입니다. 참. 근데 우리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문제 관치금융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 늘 지적돼 왔던 문제 같은데요.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은행들도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어떤 이익의 폭을 과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발언이 딱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이런 이제 관치금융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금감원장이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자정 기능이나 네.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은 은행이 가진 공적 역할을 조금 강조했는데요.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초에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자기 발언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앞서 이제 은행이 허가산업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네. 이거하고도 맥을 좀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개방된 산업이라면 가격 결정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요. 은행 산업은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사사건건 얼마만큼 높여라 낮춰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독과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만큼 정부의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긴 한데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금융이 가진 특성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나 또는 이런 간섭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통신 산업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사들도 보면 요금 관련해서 정부가 일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실제로 정부가 5G 중간 요금제를 뭐 내놔라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고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은행 산업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데마진과 관련돼 있는 언급을 했다.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면 은행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첫날은 눈치를 좀 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틀째가 되는 날 일정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아파트 담보 대출의 고정금리를 0.36%포인트, 그다음에 변동금리는 0.3%포인트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 K뱅크의 고정금리 상단이 5% 중반대에서 5% 초반대로, 변동금리 상단도 4% 중반대에서 4% 초반대로 낮아졌고요. 예. 전세대출 역시 일반 전세는 0.41%포인트, 청년 전세는 0.32%포인트 금리를 하향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나서니까 NH농협도 내일이죠. 내일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이제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가상금리를 내려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무 찔끔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대출 집 사기 위해서 받은 분들 많잖아요. 이른바 뭐 영끌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좀 막고자 하는 발언이 금감원장한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이자 폭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때마침 한국은행이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신용의 비율이 219.4%로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분기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는데요. 1년 전보다는 지금 4.2%포인트 정도 높아져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커지는 가계의 상환 부담이 좀 지적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8%포인트 증가해서 38.9%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 벌어서 40% 정도는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생활비 더군다나 물가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생활에 쪼달릴까 좀 걱정되는데요. 네네.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